오늘은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 내용 중 일부인데요. 마이클 싱어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머릿속 목소리들을 내려놓는 실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국면을 맞아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1977년 9월, 오고야 말 일이 드디어 일어났다. 한 젊은 부부가 집을 지어달라고 의뢰한 것이다. 그때까지 빌트 위드 러브는 리모델링 일을 주로 했고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언제나 집주인이 조달했다. 그러나 집을 지으려면 회사가 은행에서 공사비 대출을 받아야 했다. 문제는 나에게 내 이름으로 된 자산이 없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을 사원 앞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빌트 위드 러브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전부 사원으로 기부되고 있었다. 그러니 회사나 나나 첫 번째 공사비 대출에 필요한 대차 대조표가 없었다. 나는 우리가 집을 지을 운명이라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진행했다. 나는 예전에 했던 공사의 주인들로부터 추천서도 받고 9개월간의 재무상태표를 합쳐서 빌트 위드 러브의 포트폴리오도 만들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채 10만 달러도 되지 않았지만 내가 주택 건축에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내 땅 위에 지었던 건물들 역시 목록에 넣었다. 그리고 이 대출 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수많은 은행에 뿌렸다. 이후 면접날이 되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나는 차례차례 거절당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빌트 위드 러브는 첫 번째 공사비, 대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포기하기 전에 나는 삼가 게임을 했다. 나는 딱 한 은행만 더 가보고 그래도 안 되면 주택 건축이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게인즈빌 시내에 있는 큰 은행의 로비였다고 기억한다. 대출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내 차례는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자꾸 사무실로 들어갔다. 적이 낙심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나는 기다리는 동안 목소리가 그 상황에 대해 하는 말들을 내려놓는 데에만 계속 집중했다. 그때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사업을 하면서 마주치는 상황은 숲에서 혼자 살 때의 경험과는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 말이다. 나는 내 정신의 각기 다른 부분이 자극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거절당할 것이 뻔한 대출 상담을 기다리면서도 그 시간을 목소리가 하는 말을 내려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내 의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명료해졌다. 내가 삶에 자신을 내맡기는 이유가 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었다. 마침내 내 앞에 모든 사람들을 들여보내던 접수원이 나를 불러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로비에 있는 대출 상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로비를 굽어보고 있는 사무실 중 한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녀가 문을 노크할 때 명판이 눈에 띄었다. 지점장 짐 오원즈. 그때 이미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사무실 안으로 안내받았고 지점장은 책상 뒤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내 신청서가 대출위원회가 정한 일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역은행이라면 지역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알고 보니 짐 오원즈는 내 신청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급기야 내 부지로 직접 차를 몰고 내려와 창문 너머로 내 집과 사원의 내부까지 들여다봤던 모양이었다. 그는 그 후 직접 대출위원회를 찾아가서 나의 신청서를 손수 처리했다. 그리고 지금 2만 달러의 건축 대출이 승인되었으며 이번 일로 자기 목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으니 자신을 제발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나저나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신의 사자처럼 내게로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었다. 산타페에서 가르치고 바바를 개인집일로 초대하고 빌트 위드 러브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주택을 지으라고 말이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감사를 표하며 당신을 실망시키느니 차라리 죽겠노라고 확답해주는 것뿐이었다. 젊은 부부는 펄쩍 뛰며 좋아라 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작은 집을 만들어 주었다. 그뿐 아니라 빌트 위드 러브는 이제 더 큰 규모의 맞춤형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나는 짐 오원즈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웠다. 나는 은행의 지점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생판남, 그것도 영성 공동체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 애써줄 수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분명히 많은 것을 배웠다. 짐 오원즈와의 인연이 거기까지였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완전히 틀린 것이었다. 약 10년 후 내가 사업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삶은 가장 엉뚱한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그날은 내가 도나의 집에서 밤늦게까지 일한 뒤 잠시 쉬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였다. TV에 재밌는 프로가 하나도 없길래 나는 개인집일 북쪽 동네에서 봐둔 새 비디오 대여점으로 차를 몰았다. 여기서 내가 밤에 시내로 나가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임을 말해두는 편이 좋겠다. 대여점에는 카운터 뒤에 있는 한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없었다. 가게 뒤편에서 영화를 쭉 살펴보던 중에 점원이 통화하는 내용을 어쩔 수 없이 듣게 됐다. 그는 누군가에게 기업 유동자금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던 일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은행에서는 작은 비디오 가게에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그 남자가 어디서 낯이 익었지만 딱 누구라고 찝어낼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비디오를 계산하러 카운터에 갔을 때야 그가 누군지가 확실히 떠올랐다. 카운터 뒤에 있던 그 남자는 짐 오원즈였다. 짐 역시 나를 알아보았고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그는 은행을 나온 뒤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는 대출이 필요하다는 대화를 어쩌다 듣게 되었다고 미안한 기색으로 말을 붙였다. 그가 오래전 베풀었던 선의를 생각하며 나는 그에게 혹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는 내 제안에 매우 놀란 듯 보였으나 결국 가게 확장을 위해 현금 2만 달러를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었다고 털어놓았다. 2만 달러는 10년 전 우리 역할이 정반대였을 때 그가 내게 대출해 주었던 돈과 거의 똑같은 액수였다. 나는 이 일이 믿기지 않았다. 은행이 그의 대출 신청을 거절한 직후 그가 전화통화를 하던 바로 그 시간에
내가 그 가게에 와 있게 될 확률을 위시해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마치 10년 전에 짐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그곳으로 보내진 것만 같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